최근 분양하는 강북 아파트들은 청약 열기가 확 식었습니다. 경쟁률도 낮은 데다 심지어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포 수요라고. 그동안 사는 사람들이 공포에 있어서 패닉 바잉을 했는데 네네. 분양권 가진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눈 감고 사도 된다 이런 시점이 보통 한 30년 정도. 2030년. 선당 후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약하는 사람들이 이 청약을 넣을 때 자기 그 당첨됐을 때 이후의 상황을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거를 이행할 수 있을까 하고 원래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다 떨어지거든요. 당첨도 안 되는데 고민해봤자 뭐냐.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자. 이게 이제 선당 후곰인데 작년 말부터 시장이 일반 시장이 이제 정체 시장으로 돌입을 했어요. 정체 시장으로 돌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자들이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분양 시장에 나타나는 게 일종의 양극화가 되는 거죠. 시세 차익이 확실한 물건은 사람들이 확 몰리는 거고 시세 차익에 의문이 생기는 물건은 이제부터 안 팔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죠. 당첨되고 그런 다음에 미계약분이 생기면 그 다음 현장에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경쟁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당첨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고점 대비 한 이제부터는 선당 후곰이 아니고 이제 청약을 넣기 전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이 되면 나는 이걸 계약을 할 것인가.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중도금이나 아니면 잔금을 내가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지. 그런데 봤더니 내가 이거 자신이 없네? 이러면은 그냥 아예 청약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제가 작년 말쯤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에 미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이런 게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경기도부터 나타나고 점차 서울로 이제 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요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수요의 목적을 주거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필수적으로 사야만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수천 명 상담을 하면서 거의 저는 한 명 예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거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시세 차익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바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리브 개념과 바이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리브 개념보다 바이 개념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로 집을 산 다음에 샀으니까 거주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바이의 개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시세 차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세 차익이 확실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의 수요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승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수요를 얘기할 때 거주 기준으로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이어졌던 수요량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이만큼이니까 항상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값이 상승할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수요가 고정된 게 아니다. 반드시 시세 차익에 의문이 생기는 순간 이만큼에 있던 수요는 요만큼으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일반 시장에서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 때 호가 갭을 너무 크게 높여놓은 거죠. 집값을 호가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너무 이제 높으니까
이제 상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과 정부에서 그동안에 행해온 정책들 이 효과가 이제 누적돼가지고 매수자들을 많이 탈락을 시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의 주 매수자는 누구냐면 무주택자였어요. 다주택자들은 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올라봤자 남는 게 없어요. 다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다주택자들은 완전히 투자자잖아요. 그러면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무주택자들만 이제 거의 집을 사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또 이렇게 나눠야 돼요. 옛날에 무주택자들의 비율을 보면 40%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이하로 약간 떨어지지만 그 비율을 넘어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무주택자 중에는 집을 아예 안 사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도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구간만 이 사람들이 살 거냐 말 거냐 계속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확신을 얻었던 게 뭐냐면 2020년 말부터 21년 초까지 해서 완전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다 산 거죠. 서울만 15,000건, 16,000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살 사람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은 거의 없고 나머지 이제 일부 정말 조금인 사람들마저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이 매도자들의 호가 갭을 올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일반 시장에서 딱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양 시장으로 분위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싸다 생각되는 거는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도 미분양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이제 그 경기도 주변에서 비싸다 느끼는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인천 쪽이 가장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송도가 미분양이 딱 터지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서울에 미분양이 터지게 된 거죠. 일반 시장도 침체되어 있죠. 분양 시장도 미분양이 막 늘어나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주는 임차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상승장에서는 자꾸 매수 쪽으로 거주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시세 차익도 노리지만 내가 전세로 갔을 때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라는 불안 심리, 그 공포 수요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공포 수요가 이제 존재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공포가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이제 굳이 적극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보면 아예 손님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완전 점점 침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도자들이 집을 싸게 팔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은 안 사고 매도자들도 안 팔고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는 게 바로 미분양이고 상승장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집 가진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면 매수자들은 그 올린 가격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체기로 되면서 미분양이 생기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적극성을 뚝 떨어뜨리고 관망 자세로 변하면 협상력을 항상 협상력이라는 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쉬움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런데 진짜 이제 하락으로 가려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일종의 공포가 찾아와야 돼요. 그동안은 사는 사람들이 공포에 져서 패닉바잉을 했는데 네네. 이제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주 미분양입니다. 입주 미분양 상태가 되면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도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입주라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새로 만들어져서 입주한다. 그러면 뭐 3달, 4달 이 정도 이제 많이 주면. 근데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가 냈던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섭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 입주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효과 없을 거다. 왜? 프리미엄이 거의 2배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할 때 급하냐? 전혀 급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대출을 받아도 분양권 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출 규제도 좀 덜했기 때문에 그럼 대출만 받으면 치르고 남아요.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맞춰도 돈이 남아요. 그때 헬리오시티가 이제 7억, 8억 이 정도 했었고 프리미엄이 이제 7억, 8억 붙어서 전체 매매가는 13억, 14억 이 정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입주 미분양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프리미엄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 가격보다 매매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으면 대출도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잔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분양권 기준으로 잔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자기가 준비했던 현금이 있는데 이거보다 공백이 생기는 거죠.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를 맞춰도 전세가가 매매가 기준으로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전세가도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모자라게 돼요. 거기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애착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럼 지금 당장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매물이 상승장에서의 매물 나오는 것과 하락장에서 특히 입주 미분양인 상태에서 매물 나오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서로 지금 분양권 가진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패닉 상태가 돼서 서로 계속 분양권을 서로 먼저 팔기 위해서 더 싼 가격에 계속 던지게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해요. 왜냐하면 지켜보면 볼수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니네들끼리 경쟁해라. 나는 천천히 살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잔금 못 치르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계약 포기자들도 생기죠. 근데 이때 계약 포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건설사들이 계약 포기를 잘 안 받아줍니다. 집 잔금 못 치르면 입주도 못 하고 기존 집은 나오는 길로 예정이 되어 있고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분양권 중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집을 빨리 싸게 팔아야 돼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존 집들을 싸게 팔고.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되면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일어났지만 주식 시장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2000대에서 1400대까지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럼 언제쯤? 보통 일반 미분양이 생기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입주 미분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 과거 사례에서 사이클에 보면 이제 2008년부터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2008년, 9년, 10년. 그래서 10년하고 11년 때 하락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때가 뭐냐? 입주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지금의 집값 급등도 한 3년은 더 기다려야 그럼 폭락이 오는 건가요? 폭락 시점은 그때쯤이고요. 실제로는 이제부터 서서히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하는가 이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떨어지는 시점은 정체기는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유기적으로 뭐 정부가 하는 역할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세계 경제의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러프하게 잡는 게 1, 2년 정도 잡거든요. 빠르면 이제 올해, 좀 늦으면 내년부터 이제 내년 말부터 하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폭락 시점은 이제 하락하는 시점부터 한 3년 정도 지나면 폭락을 해요. 이게 미분양이 입주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거든요. 서울 수도권 시장은 이제 한 5년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다 더하면 이제 매수 시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5년 정도까지는 길게는 내다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길게 보려면 한 7, 8년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사자마자 올라가는 시점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권에서 사도 약간은 U자형으로 이제 기거든요. 약간 기다가 올라가거든요. 너무 바닥권에서 사면 안 올라가는 기간을 좀 길게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 감고 사도 된다 이런 시점이 보통 한 30년 정도, 2030년. 2030년. 네. 막 사람들이 그럼 아우성 칠 것 같아요. 아니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려 당장 얘가 이런 생각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소연을 하는 게 제가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단만 내리는 건데. 사실 분양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가장 심한 거는 70%, 원 분양가에서 70% 할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니고 지방. 경기도에 있었어요. 경기도인데 70%를 네, 하셨다고. 네. 서울도 30% 할인한 게 있었고요. 경기도에는 기본이 이제 30%였었고, 일반 시장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강남 지역도 그때 당시에 음마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2006년, 7년 최고가 한 12억, 13억에서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어요. 6억, 7억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하락하는 게 맞아요. 본격적인 정책이 급격한 하락기에 들어섰다면 네네.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한다. 그리고